푸른 물결이 일렁이는 청산도의 새벽. 고요한 어둠을 가르고 먼 바다에서 들려오는 백고동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다. 바다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이미 섬의 부엌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낡은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김순영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멈출 줄을 몰랐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다에서 보낸 바다처럼 강인하고 깊은 여인이었다. 삶의 대부분을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물질하며 살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손주 이준혁에게 향해 있었다. 김순영에게 이준혁은 단순한 손주가 아니었다. 30년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딸과 사위를 한꺼번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녀에게 겨우 3살이던 준혁은 세상의 전부이자 삶의 이유였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작은 아이의 손을 잡고 섬의 모진 바람과 싸워가며 그를 키워냈다. 준혁은 그녀의 굴곡진 삶의 유일한 행복이었고 그녀의 모든 사랑과 희망이 담긴 보물이기도 했다. 이제 그 작은 아이가 훌쩍 자라 대한민국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것도 이름만 들어도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분다는 강원도 양구의 최전방 부대에서 그녀의 눈은 오랫동안 들여다보아 모서리가 닳고 색이 바랜 낡은 달력의 한 페이지에 머물러 있었다. 붉은색 펜으로 동그랗게 쳐진 9월 셋째 주 토요일. 그녀의 시선은 그 날짜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이번 주 토요일, 우리 준혁이 면회 가는 날이여. 나직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함께 견딜 수 없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며칠 전부터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준혁에게 해줄 음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삶의 지혜와 사랑이 오롯이 담긴 음식들. 어릴 적부터 준혁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들로만 바리바리 싸서 가리라. 가장 먼저 준비한 것은 미역이었다. 이른 새벽. 아직 별이 총총한 하늘 아래 그녀는 차가운 바닷물로 몸을 던져가 채취한 싱싱한 미역을 따왔다. 섬 사람들에게 미역은 그저 식재료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과 바다의 정성이 담긴 생명의 근원이었다. 정성껏 손질한 미역을 솥에 넣고 뭉근하게 달여 깊고 진한 미역국을 끓였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에서는 바다의 짠 내음과 미역의 고소한 향이 어우러져 그녀의 부엌을 가득 채웠다. 그 다음은 전복장이었다. 며칠 전부터 미리 따서 말려둔 큼지막한 전복을 꺼내 손질했다. 칼로 전복에 촘촘히 칼집을 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가의 그것처럼 섬세했다. 직접 담근 간장에 갖가지 약재와 대추, 표고버섯을 넣고 밤새 뭉근히 달였다. 짭짤하면서도 달큰한 간장 냄새는 그녀의 정성이 배어 더욱 깊은 향을 뿜어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혁이 할머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갈치조림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갈치조림을 만들었다. 냉동 갈치 대신 며칠 전 뱃사람들에게 부탁해 미리 구해놓은 싱싱한 생갈치를 숭덩숭덩 썰어 넣고 물을 얇게 썰어 바닥에 깐 뒤 그 위에 갈치를 얹었다. 그녀의 손맛이 담긴 고춧가루 양념장을 듬뿍 끼얹어 푹 익히자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의 갈치조림이 완성되었다. 음식 하나하나에 며칠 밤낮을 손주만을 생각하며 보낸 그녀의 간절한 사랑과 그리움이 녹아 있었다. 모든 음식이 완성되자 할머니는 겹겹의 보자기에 정성껏 싼 음식들을 담았다. 보따리를 드는 순간 그 묵직함이 마치 손주를 향한 자신의 마음 같아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새벽의 기운이 차에 가시기도 전
그녀는 보따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다. 소매물도로 가는 첫 배를 타기 위해서였다. 배는 이른 아침에 안개를 가르며 통영항을 향해 나아갔다. 그녀의 눈은 평생을 살아온 작은 섬을 떠나지 못했다. 저 섬에서 손주를 키웠고 이제 그 손주를 보기 위해 멀고 낯선 길을 떠나고 있었다. 통영항에 내린 그녀는 시외 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복잡한 도시의 풍경은 그녀에게 너무나 낯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오가는 인파 속에서 그녀는 외로운 섬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손주를 만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화천행 버스표를 끊었다. 버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시시각각 변했다. 푸른 바다와 산으로 이어진 풍경은 어느새 높은 빌딩 숲으로 바뀌었고 다시 첩첩이 이어진 산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산세는 점점 더 험준해졌고 길게는 지뢰라는 무시무시한 경고판이 심심찮게 보였다. 이런 험한 곳에서 우리 준혁이가 고생하는구나. 할머니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다. 버스는 꼬박 하루가 걸린 여정 끝에 마침내 목적지에 그녀를 내려놓았다. 강원도 양구. 낯선 지명 앞에선 그녀는 다시 택시를 잡아탔다. 택시가 한참을 더 들어가자 위압적인 철문과 함께 육군 제공용 부대라는 간판이 보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택시에서 내려 음식 꾸러미를 고쳐 들고 위병소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토록 애타게 들여다보던 달력의 희미한 동그라미가 토요일이 아닌 바로 오늘, 평일인 금요일에 쳐져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소한 착각이 앞으로 그녀에게 어떤 가혹한 시련을 안겨줄지 숨이 턱 막히는 오후였다.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가 피어오를 만큼 지독한 더위가 부대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다.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던 박일병과 이 병장은 철무 안에서 비 오듯 흐르는 땀을 연신 손등으로 훔쳐냈다. 모든 것이 녹아내릴 것 같은 나른한 오후, 그들의 시야에 작은 점 하나가 들어왔다. 그 점은 천천히 다가와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에 하얀 수건을 두른 할머니의 모습이 되었다. 양손에는 커다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보자기는 그녀가 걸어온 길만큼이나 묵직해 보였지만 할머니의 얼굴에는 그 피로를 씻어내고도 남을 만큼의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다. 위병소에 도착한 할머니를 본 박일병과 이 병장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 먼 길을 왔을 할머니에 대한 안쓰러움과 경애가 동시에 어렸다. 이른 새벽부터 초병 근무를 서며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그들은 할머니를 향해 예의를 갖추었다. 박일병이 먼저 앞으로 나서며 공손하게 물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이고, 군인 양반, 욕봅니다. 저 김민준, 아니 이준혁 이병 할미 되는 사람인디 우리 손주 면회 왔소. 김순영 할머니의 목소리는 오랜 여정 탓에 살짝 잠겨 있었지만 손주 이름을 말할 때는 꿀처럼 달콤하고 설렘으로 반짝였다. 그 말에 박일병과 이 병장은 잠시 굳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곤란함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은 평일이라 면회가 안 됩니다. 면회는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박일병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말은 할머니의 귀에 쇠망치 소리처럼 날카롭게 박혔다. 예, 평일이라니 아니. 오늘이 토요일 아니었소.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며 되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감에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자신의 착각을 깨달은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당혹감과 실망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꼬박 하루를 걸려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손주 얼굴도 못 보고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르신, 일단 더우신데 이쪽 그늘에라도 잠시 앉아서 쉬십시오. 물이라도 한 잔. 박일병이 보다 못해 할머니를 부축하려 할 때였다. 위병소 안에서 날카롭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얘 무슨 소란이야. 위병소 문을 거칠게 열고 나온 사람은 이 부대의 위병소 책임 장교인 박도준 대위였다. 그의 빳빳하게 각을 세운 전투복, 반질반질하게 닦인 전투화,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는 마치 완벽하게 조각된 기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독한 더위와 연일 계속되는 훈련 통제로 그의 신경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은 불쾌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규율과 원칙을 신봉했지만 그 이면에는 그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난 모든 것에 대한 비난과 경멸이 자리 잡고 있었다. 완벽한 군인이 되는 것이 삶의 목표였던 그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융통성을 나약함으로 치부했다. 웬 할머니신데 위병소 앞에서 시끄럽게 해 이 병장. 근무 똑바로 안 서. 박일병이 허리를 굽히며 상황을 보고했다. 죄송합니다. 대위님. 이 어르신께서 손주분 면회를 오셨는데 날짜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박도준 대위의 경멸적인 시선이 김순영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그는 할머니의 촌스러운 옷차림과 흙먼지가 묻은 신발, 그리고 낡은 보자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규칙도 모르는 무지한 노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는 듯했다. 할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옵니까? 군부대는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이고 면회는 정해진 주말에만 가능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세요. 박도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것은 할머니의 귓속으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할머니는 그 섯을 퍼런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에게는 그저 규율을 어긴 한 명의 민간인일 뿐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평생의 희망을 걸고 온 절실한 여정이었다. 그녀의 억울함과 간절함은 박도준의 차가운 벽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내가 날짜를 잘못 봐서 우리 강아지 얼굴만 잠깐이라도 보면 안 될까? 이 먼 데서 왔는데. 안 됩니다. 원칙은 원칙입니다. 한 사람을 봐주기 시작하면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어서 돌아가세요. 박도준은 손을 내저으며 귀찮다는 듯 말했다. 그 순간 그의 코끝에 음식물 꾸러미에서 새어나오는 짭조름한 냄새가 스쳤다. 전복장과 갈치조림이 뒤섞인 할머니의 사랑이 담긴 냄새였다. 하지만 찌는 듯한 더위에 지쳐있던 박도준에게 그 냄새는 불쾌하고 역겨운 악취일 뿐이었다. 그는 할머니의 음식에 담긴 정성이나 사랑 따위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규정 위반이라는 단어만이 맴돌았다. 그의 굳어진 표정이 더욱 차갑게 변했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보아하니 음식물 같은데. 부대 내 외부 음식물 반입 금지인 거 모르십니까? 이런 썩은 내가 나는 걸 누굴 먹이려고 가져오셨어요. 박도준의 경멸적인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김순영 할머니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며칠 밤낮으로 손주를 생각하며 정성껏 만든 음식이었다. 차가운 바다에 몸을 던져 건져 올린 귀한 재료들이었다. 그 모든 정성이 한순간에 모욕당하자 할머니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핑 돌았다. 서러움과 모멸감에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항변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절망은 이제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손주가 제일 좋아하는 것들인데. 김순영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변명했다. 그녀의 눈가에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평생을 물질하며 바다의 거친 파도와 싸워왔고 그 어떤 고난에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손주를 향한 사랑과 정성이 썩은 냄새라는 모욕을 당하자 모든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은 절망과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러나 박도준 대위는 할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면서도 꿈쩍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의 원칙과 규율만이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할머니의 눈물에 오히려 불쾌감을 느꼈다. 이 촌스러운 노인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귀찮은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했다. 됐고, 규정 위반에 이상한 냄새까지 풍기고 당장 그 짐 들고 부대 앞에서 사라지십시오. 한 번만 더 위병소 근처에서 얼쩡거리면 군형법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박도준 대위의 고함 소리에 할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화난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고 압도하려는 의도가 명확했다. 박일병과 이 병장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그저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다. 선임 장교의 지독한 불쾌감과 분노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이 끔찍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극심한 더위와 짜증으로 이성이 마비된 박도준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만다. 그는 옆에 놓여있던 자신의 수통을 집어들더니 그 안에 담겨있던 미지근한 물을 김순영 할머니의 얼굴을 향해 거칠게 뿌려버렸다. 썩 꺼지라고 촤악 하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할머니의 얼굴과 곱게 빗은 머리, 정갈하게 차려입은 한복을 순식간에 적셨다. 물방울들이 할머니의 깊은 주름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의 물줄기였다. 박일병과 이 병장은 경악하며 굳어버렸다. 어떻게 민간인, 그것도 연로한 할머니에게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치솟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 어떤 말도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다. 김순영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얼굴을 타고 흐르는 물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그저 멍해하니 서 있었다. 무너진 것은 마음이었다. 젖은 것은 얼굴만이 아니었다. 평생을 간직해온 자존심과 손주를 향한 사랑, 그리고 희망, 그 모든 것이 박도준이 뿌린 차가운 모욕의 물세례에 흠뻑 젖어버렸다. 마치 그녀의 존재 자체가 거부당하고 지워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은 폴더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 모습마저 비웃으며 박도준은 혀를 찼다. 어디다 고자질이라도 하려고.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복수심 같은 것이 없었다. 그저 너무나 서럽고 마음이 아파서 세상에서 가장 의지하는 아들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듬더듬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곧이어 중후하면서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머니, 접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다정한 목소리가 그녀의 무너진 마음을 더욱 아프게 파고들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신 겁니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남달랐다. 대한민국 국군 서열 1위, 6회, 공군을 총지휘하는 합동참모의장, 별 넷대장 최강혁. 그는 지금 막 중요 군사 현안 회의를 마치고 집무실로 돌아와 잠시 숨을 돌리던 참이었다. 평소 같으면 전화기 너머로 아들 밥은 먹었냐 하며 살갑게 안부를 물어오던 어머니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가득했고 간신히 울음을 참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강혁아, 나다. 김순영 할머니는 더 이상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다. 수화기를 타고 흐느낌이 고스란히 전해지자 최강혁 의장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태산처럼 굳건하던 그의 마음에 커다란 파문이 일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큰일이 일어났음을 직감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십니까? 지금 어디세요? 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집무실의 팽팽한 긴장감이 한순간에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옆에서 다음 일정을 보고하려던 보좌관이 놀라 걸음을 멈췄다. 최강혁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하려 애썼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그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타오르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합동참모본부.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층에 자리한 합동참모의장 집무실은 늘 차갑고 엄숙한 공기로 가득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정영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집무실 내부의 분위기는 언제나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그곳은 대한민국 국군 최고 지휘관인 최강혁 대장의 사령탑이자 고요한 폭풍의 눈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최강혁 의장은 한 손에 수화기를 든 채 굳어진 얼굴로 책상에 놓인 커피잔을 응시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이어지던 어머니와의 통화는 그에게 충격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깊은 고통을 안겨주었다. 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 그녀의 억울함이 담긴 흐느낌, 그것은 그 어떤 적군의 침략 보고보다도 그의 심장을 날카롭게 찔러왔다. 그는 세상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어머니의 눈물을 막지 못했다는 무력감에 휩싸였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그놈의 이름이 뭡니까? 부대명은요? 그의 목소리는 지극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 서린 섬뜩한 냉기는 옆에 서 있던 보좌관 이소령마저 소름 돋게 만들었다. 이소령은 초의 의장과 10년 가까이 함께하며 그의 수많은 감정 변화를 지켜봤지만 지금처럼 차갑고도 격렬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것은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과도 같았다. 김순영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박도준 대위의 이름과 부대명을 말해주었다. 양구 육군 특수임무단 박도준 대위라고 하더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강혁 의장은 조용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그의 뇌리 속에는 물에 젖은 채 초라하게 서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격렬한 분노가 치솟았다. 최강혁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다정하지 않았다. 마치 사냥감을 포착한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하게 빛났다. 이소령, 지금 당장 헬기 편제를 준비해. 내 블랙호크, 그리고 호위 헬기 한 대, 15분 내로 이륙 준비를 마쳐. 이소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의장님, 지금 무슨 헬기는 정해진 비행 계획이 있어야. 최강혁 의장은 그의 말을 잘라버렸다.
계획은 내가 만든다. 지금 당장 양구로 간다. 이후 사적 감정 개입이라고 보고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도록. 그의 단호하고도 싸늘한 목소리에 이 소령은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고 허리를 숙여 경례한 뒤 황급히 집무실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최강혁 의장의 차가운 명령이 꽂혔다. 박도준 대위의 모든 정보를 10분 내로 내게 보고하도록. 한편 강원도 양구의 육군 특수임무단 위병소는 여전히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김순영 할머니가 사라진 뒤 박도준 대위는 찝찝한 기분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냈다고 생각했다. 군 기강을 바로잡았어. 저런 식으로 무작정 찾아오는 민간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해. 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며 만족감을 느꼈다. 박일병과 이 병장은 여전히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초병 근무를 서고 있었다. 할머니의 젖은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때였다. 쩌렁쩌렁한 소리가 먼 상공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훈련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차 커지며 웅장한 진동으로 변해갔다. 드디어 시야에 거대한 검은 그림자 2개가 모습을 드러냈다. 육중한 몸체의 대형 헬기 2대가 굉음을 내며 부대 상공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헬기의 웅장한 몸체에는 대한민국 국군 합동참모본부의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에휴, 저건... 이 병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일반 헬기가 아니었다. 그들은 그 헬기의 존재를 모를 리 없었다. 바로 합동참모의장이 사용하는 전용 헬기. 블랙호크였다. 전방부대까지 의장의 전용기가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전대미문의 사건이었다. 박도준 대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머릿속으로 모든 가능성을 계산하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지? 국방부 장관 순시인가? 아니, 그렇다고 의장 전용기가 올 리가 없는데. 그의 불안한 눈빛이 헬기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헬기 2대는 위병소 앞 공터에 거대한 흙먼지 폭풍을 일으키며 천천히 착륙했다. 블레이드가 멈추고 헬기 문이 열렸다. 선두 헬기에서 먼저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최강혁 의장이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주변의 흙먼지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그는 마치 폭풍을 뚫고 나온 신처럼 위압적인 아우라를 풍기며 위병소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이 소령과 몇 명의 수행원이 착착 보조를 맞추며 움직였다. 그들의 발걸음은 정확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최강혁 의장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온몸에서는 거대한 분노의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박도준은 그 엄청난 위압감에 짓눌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 순간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가 모욕을 주었던 연약한 노인이 이 거대한 폭풍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공포는 가장 깊은 오만함의 밑바닥에 숨어 있다. 박도준 대위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그 완벽주의와 오만함은 그를 특별하게 만들었다. 그는 규칙과 계급을 신봉하며 그 위에서 군림하는 것을 즐겼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선 최강혁 의장은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거대한 산맥처럼 보였다. 그 산맥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지만 뿜어내는 기운만으로도 박도준을 짓눌렀다. 그의 빳빳한 전투복은 축축한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고 훈련으로 단련된 하체는 무릎을 꿇고 싶을 만큼 힘이 빠져나갔다. 최강혁은 그 어떤 말도 분노에 찬 고함도 내뱉지 않았다. 그는 그저 박도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 차가운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다.
침묵은 수많은 고함보다 더 큰 압박을 가했다. 이윽고 최강혁의 입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대위, 내 어머니께 물을 뿌린 이유가 뭔가. 박도준은 이 질문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어머니 자신이 모욕을 주었던 촌스러운 노인이 바로 대한민국 국군을 총지휘하는 인물의 어머니였다니.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의 크기를 깨닫고 말문이 막혔다. 변명할 여지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뒤엉켰지만 어느 것 하나 입 밖으로 꺼낼 만한 것이 없었다. 대답해. 최강혁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지자 박도준은 무너져 내리는 자존심을 애써 부여잡고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규율을 어기셨습니다. 면회 규정. 최강혁은 그 말을 나지막이 따라 하더니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훌륭한 군인이군. 자네는 규정을 지키는데 목숨을 걸었나 보네. 하지만 박대위, 군인의 가치는 원칙을 지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아는 데에 있다네. 자네가 오늘 지킨 그 원칙은 무엇을 위한 원칙이었나 늙고 지친 어머니의 사랑을 짓밟고 낯선 곳에서 헤매는 노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원칙이었나. 최강혁의 말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도준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박도준이 평생을 쌓아 올린 군인으로서의 신념을 산산조각내는 망치와 같았다. 박도준은 더 이상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완벽한 군인이라는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다. 이 소령, 이 부대장에게 연락해서 모든 부대원을 집합시키도록 해. 그리고 내 손자 이준혁 이병도 함께 데려오게. 최강혁의 명령은 명확하고 거침이 없었다. 15분도 차에 지나지 않아 넓은 연병장에는 전 부대원이 집합했다. 수백 명의 군인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최강혁 의장을 중심으로 도열했다. 박도준은 초라하게 그들의 맨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 시선들에는 의문, 당혹감, 그리고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잠시 후 병사들의 대열 끝에서 한 병사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이준혁 이병이었다. 그는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삼촌인 최강혁 의장이 부대에 헬기를 타고 온 것만으로도 놀라운데 그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이윽고 그의 시선은 그 옆에 서 있는 박도준 대위에게로 향했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이준혁은 박도준의 얼굴에 스치는 공포와 절망을 읽었다. 이준혁은 직감했다. 이 남자가 할머니를 모욕한 사람인가. 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치솟았다. 최강혁은 수많은 부대원 앞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한 이유는 바로 저기 있는 박도준 대위의 행동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지만 그의 권위는 모든 부대원의 귀에 똑똑히 박혔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들을 짓밟고 모욕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박도준 대위는 그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잊었습니다. 최강혁은 박도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사형집행관의 그것처럼 단호하고 무자비했다. 박도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의 오만함이 부른 비참한 결말만이 보였다. 최강혁은 박도준의 앞에 멈춰서서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군복의 계급장은 군인에게 있어 가장 신성한 훈장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국민과 군에 봉사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박대위, 나는 당신이 더 이상 그 훈장을 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그 훈장을 제거하십시오. 박도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계급장을 떼어내야 했다. 그의 손은 지독하게 떨렸다. 하나, 둘!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린 2개의 태극과 2개의 무궁화 봉고리를 뜯어냈다. 금빛 철제의 핀이 뜯겨나가는 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메아리치는 듯했다. 그것은 그의 군인으로서의 삶이 끝났음을 알리는 처절한 소리였다. 그는 비참하게 무릎을 꿇었다. 모든 것을 잃은 채 그저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있었다. 최강혁은 박도준을 한번 돌아본 뒤 자신의 곁에 서 있는 이준혁에게 말했다. 가자. 준혁아, 할머니께 가야지. 이준혁은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의 거대한 사랑과 힘을 깨달았다. 그들의 등 뒤로 박도준의 몰락을 지켜보며 동요하는 수많은 병사들의 시선이 꽂혔다.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불명예를 넘어 이 부대의 모든 군인들에게 진정한 군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각인시키는 교훈이 되었다. 최강혁 의장이 탄 헬기가 다시 상공으로 떠올라 굉음을 내며 시야에서 사라지자 연병장에는 정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한때 완벽한 군인이었던 박도준 대위는 이제 초라하게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는 동료 장교들의 수군거림과 병사들의 경멸 섞인 시선이 꽂혔다. 그 시선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의 몸을 난도질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훌륭한 상관이 아니었다. 한순간의 오만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은 처참한 실패자일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이 부대와 자신을 연결하던 마지막 끈이 끊어진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다. 며칠 후 불명의 제대 명령이 떨어졌고 박도준은 초라한 모습으로 부대 정문을 나섰다. 한때 위풍당당하게 오가던 위병소는 이제 그에게 감옥의 문처럼 느껴졌다. 그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공간은 그의 텅 빈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다. 택시를 타고 터미널로 향하는 길. 그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모든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다. 군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부끄러웠다. 한때 그에게 군복은 자부심이자 자신의 존재의 이유였다. 하지만 이제 그 군복은 그의 실패를 비웃는 조롱의 대상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민간인들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한때 자신이 경멸했던 규율 없는 세상으로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근 채 세상과 단절했다. 그의 부모님은 아들의 초라한 모습에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들은 아들이 무슨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돌아온 아들이 과거의 위풍당당함은 사라지고 잿빛 그림자처럼 변해버린 것에 가슴 아파할 뿐이었다. 박도준은 그런 부모님의 슬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방을 어둠 속에 가두고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끊어냈다. 그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맛도 잃고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악몽으로 가득했다. 그의 꿈속에는 늘 2사람이 등장했다. 한 사람은 물에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던 김순영 할머니의 슬픈 눈이었다. 또 한 사람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꿰뚫어 보던 최강혁 의장의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꿈속에서 수없이 그들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희미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다. 그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질문했다. 나는 누구인가? 박도준 대위는 어디로 갔나? 거울 속의 남자는 자신이 알던 박도준이 아니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초점 없는 눈과 무기력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의 삶의 목적이었던 군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자 그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회색빛이었다.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사진처럼 느껴졌고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안개 속 같았다. 주변의 시선은 더 이상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다. 자신의 오만함이 한 노인의 순수한 사랑을 짓밟았고 그 결과로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자신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그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그의 집은 침묵에 잠겨 있었고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가두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익숙한 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의 주소에는 낯선 섬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도. 그는 잠시 멈칫했다. 그 주소는 그가 물을 뿌렸던 할머니의 고향이었다. 그는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함께 봉투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고운 글씨로 쓰인 편지와 함께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그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던 악몽의 주인공이 보낸 편지였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조차 힘을 잃은 듯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박도준은 며칠째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방금 우체통에서 꺼낸 편지 한 통이 들려 있었다. 봉투에는 청산도라는 낯선 지명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고 발신인은 김순영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히던 악몽의 주인공이 대체 무슨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일까? 그는 온갖 불길한 예상을 하며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뜯었다. 봉투 안에는 깨끗한 편지지에 고운 글씨로 쓰인 편지 한 통과 함께 빳빳한 지폐 몇 장이 들어 있었다. 박도준은 지폐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또 무슨 의미지? 모욕의 대가 동정. 그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굳은 표정은 산산조각이 났다. 박도준 씨, 나는 청산도에 사는 김순영 할미입니다. 그 문장은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주었다. 그날의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그는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군인 양반. 그날 위병소에서 물에 젖은 내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셨죠. 나는 괜찮습니다. 평생을 바닷물 속에서 살아서 그런지 그날 뿌린 물은 그저 바다의 시원한 물방울처럼 느껴졌어요. 오히려 내 몸에 묻은 흙먼지까지 씻겨나가는 것 같아 시원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물을 뿌릴 때보다 내 손줄을 향한 내 마음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말에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도준은 이 문장을 읽고 숨을 멈췄다. 할머니의 말에는 조금의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담담하게 그날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썩은 냄새, 그 말 한마디가 그 노인의 가슴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을까.
자신의 경멸적인 언사가 그녀의 사랑을 모독했다는 사실에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군인 양반, 내 아들도 그랬고 내 손자도 군인이지만 나는 군인들이 모두 당신처럼 차갑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그날 많이 지치고 힘든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날이 찾아오니까요. 그녀의 편지는 마치 따뜻한 바람처럼 그의 굳어버린 마음을 어루만졌다. 힘든 날이었을 거라고. 그녀는 그의 오만함이나 잔인함을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려 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먼저 이해와 용서의 손길을 내밀고 있었다. 그 무조건적인 용서에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그동안 쌓아왔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었다. 그리고 봉투 안에 얼마 되지 않지만 내가 물질에서 번 돈을 조금 보냅니다. 밥이라도 한 끼 따뜻하게 사 드십시오. 사람은 밥심으로 사는 거라고 했습니다. 당신도 이제는 당신이 지키려 했던 원칙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지폐는 그에게 돈 이상의 의미였다. 그것은 김순영 할머니가 자신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직접 물질하여 얻은 정직한 노동의 대가였다. 그 돈은 그의 오만함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기회이자 용서의 증표였다. 그는 그 돈을 받기가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완벽한 군인이었던 그가 이제는 자신이 경멸했던 한 노인의 도움을 받고 있었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그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박도주는 소리 없이 울었다. 그의 어깨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다. 그동안 그를 짓눌렀던 죄책감과 절망의 덩어리가 서서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 인간의 따뜻한 마음이 얼마나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가두고 악몽 속에서 허우적댈 수 없었다. 이 편지는 그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어 품에 넣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놓인 지폐를 응시했다. 그는 그 돈을 쓸 수 없었다. 그 돈은 그에게 삶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를 남겼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는 그 돈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었다. 직접 그 할머니를 찾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가 받은 용서의 의미를 새로운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것이었다. 그는 며칠 동안 닫아두었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전과는 달랐다. 절망과 공허함 대신 작은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청산도로 향하는 버스표를 예매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었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용서와 구원을 향한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박도주는 무작정 길을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함에 젖어 있지 않았다. 며칠 전 그가 강원도 양구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을 때의 목적은 군인으로서의 완벽함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가 청산도행 버스에 몸을 실은 목적은 오직 하나, 인간으로서의 속죄였다. 그의 가슴은 불안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으로 두근거렸다. 과연 김순영 할머니가 자신을 용서해 줄까? 아니, 용서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빚을 갚아나가는 것이었다.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완도로 향하는 시외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그가 군인이 되기 전 살았던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한때 그가 보잘것없다고 치부했던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군복을 입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아름다움과 사람들의 순박한 정기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버스는 꼬박 6시간을 달려 완대 도착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청산도로 향하는 여객선에 올랐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갑판에 서자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였다. 이 드넓은 바다 어딘가에서 할머니는 물질을 하며 살아왔을 터였다. 그가 오만함에 빠져 허송세월을 보낼 때 그녀는 차가운 물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며 손주를 향한 사랑을 키웠을 것이다. 그녀의 삶의 무게를 상상하자 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배는 50여 분을 더 달려 청산도에 도착했다. 박도주는 낡은 선착장에 발을 내딛는 순간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높은 건물도 시끄러운 자동차 경적 소리도 없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곳은 평화롭고 고즈넉했다. 그곳의 모든 것이 그에게는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의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가벼웠다. 마을로 들어서자 돌담길을 따라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고 골목길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굳이 누군가에게 물어볼 필요도 없었다. 편지 봉투에 적힌 주소지를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한참을 걸어 드디어 김순영 할머니의 집 앞에 도착했다. 담장 안으로 보이는 낡은 기와집은 소박했지만 그녀의 강인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 그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다. 할머니를 직접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담장 뒤에 몸을 숨겼다. 그때 낡은 집신을 신은 할머니가 마당에서 빗자루를 들고 쓸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기력이 넘쳤고 그 모습은 그가 기억하는 물에 젖은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맑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담장 안으로 들어섰다. 빗자루를 쓸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할머니의 눈은 놀람이나 분노 대신 그를 알아보았다는 듯 따뜻하고 잔잔한 빛을 띠고 있었다. 박도주는 무릎을 꿇었다. 그의 머리는 땅에 닿을 만큼 숙여졌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오만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오직 참회와 후회뿐이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 한마디에 그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절망, 그리고 참회가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의 머리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주름진 손이 천천히 그의 어깨에 닿았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그의 심장을 녹이는 듯했다. 군인 양반, 이 먼 길을 어찌 왔누? 괜찮으니 고개 들게.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한 바다처럼 평온했다. 그녀의 말에는 어떤 질책도 없었다. 그저 그를 향한 이해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박도주는 눈물을 흘리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앞에 보이는 할머니의 얼굴은 이제 악몽 속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구원자였다. 어서 일어나게. 밥은 먹었는가? 자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와주니 고맙네.
할머니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는 집 안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그 냄새는 그가 그날 모욕했던 음식의 냄새와는 달랐지만 그의 코끝을 찡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할머니의 사랑과 용서가 담긴 냄새였다. 낡은 밥상 위에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다. 그는 할머니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다. 밥 한 술을 뜨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에게 찾아온 가장 따뜻하고 소중한 순간을 느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의 긴 속죄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박도준은 청산도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김순영 할머니는 그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 아침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밤에는 따뜻한 잠자리를 내어주었다. 그 무조건적인 보살핌은 그의 굳어있던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오만하고 냉혹했던 박도준 대위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저 김순영 할머니의 작은 밥 한 그릇을 얻어먹고 사는 이름 없는 아저씨가 되었다. 그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일했다. 할머니의 낡은 배에 새 페인트를 칠하고 삭은 그물을 꼼꼼하게 손질했다. 무너져가는 돌담을 다시 쌓고 거친 바닷바람에 망가진 지붕을 수리했다. 군 시절의 완벽주의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발현되었다. 그는 그저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에서 만족감을 느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에게 은혜를 베푼 할머니에게 보답하기 위한 진심 어린 속죄의 몸짓이었다. 섬 사람들은 처음에는 낯선 외지인에 대해 경계심을 품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경계심을 이해하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일할 뿐이었다. 한 번은 태풍이 지나간 후 한 어부의 배가 뒤집혔을 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도왔다. 또 한 번은 홀로 바티를 하던 할머니가 허리를 삐끗했을 때 그는 그녀의 바티를 대신해 주었다. 보답을 바라지 않는 그의 진심 어린 도움에 섬 사람들은 점차 마음의 문을 열었다. 그들은 그를 마을의 새로운 젊은이라 부르며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박도준은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다. 늦은 밤 물질을 마치고 돌아오는 할머니를 마중 나가 어깨를 주물러 드리고 차가운 물에 지친 그녀를 위해 따뜻한 물을 데워 족욕을 시켜드렸다.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질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채워졌다. 그는 한때 자신이 멸시했던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그의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바다의 거친 파도에 부딪히며 깎여나가는 조약돌처럼 자신의 오만함을 깎아내고 겸손과 사랑으로 채워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누구도 아닌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에게는 이제 완벽한 군인의 칭호보다 섬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와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더 소중했다. 겨울의 초입, 청산되는 것엔 바람이 몰아쳤다. 바다의 파도는 성난 짐승처럼 포효하며 해안가로 밀려들었다. 박도준은 할머니의 집 지붕을 단단히 고정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마을 어귀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전구가 바다에 빠졌어요. 박도준은 망설일 틈도 없이 지붕에서 뛰어내렸다. 그의 뇌리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아이를 구해야 한다. 거센 바람을 뚫고 해안가로 달려갔다. 맹렬하게 몰아치는 파도 속에서 한 아이가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어른들은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었다. 차가운 겨울 바다는 아이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박도준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솥을 벗어던지고 차가운 바다로 몸을 던졌다. 맹렬한 파도가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어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떠올렸다. 한때 오만함에 가득 차 한 노인에게 물을 뿌렸던 바로 그 손으로. 지금은 차가운 바닷물을 헤치며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속죄의 몸짓이었다. 마침내 그는 아이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속에서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다. 박도준은 아이를 품에 안고 필사적으로 해안가로 향했다. 거대한 파도가 그들을 덮치려 할 때마다 그는 자신의 몸으로 파도를 막아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목숨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오직 아이의 목숨만이 중요했다.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겨우 기어서 해안가에 도착했을 때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살아 있었다. 그를 기다리던 할머니 김순영은 눈물을 흘리며 그를 부축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구한 그에게 감사와 경외의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이제 그들의 눈에 더 이상 낯선 외지인이 아니었다. 그는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고 그들의 영웅이 되었다. 그는 과거의 자신을 바다에 버리고 진정한 용기와 희생을 아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푸른 하늘 아래. 청산도의 겨울은 여전히 따뜻했다. 겨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맑은 햇살이 섬 전체를 감싸 안았다. 박도준은 며칠 전의 구조 이후 마을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그 칭찬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그에게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자신이 얻은 명예보다 그가 구한 아이의 해맑은 미소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제 칭찬이나 명예 따위가 아니라 그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에서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 오후였다. 박도준은 할머니의 밭에서 물을 뽑고 있었다. 그댄데 마을 어귀에서 헬기 한 대가 낮게 날아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군 복무 시절 지겹도록 봤던 합동참모의장 전용 헬기. 블랙호크였다. 설마. 그는 멍하니 헬기를 바라보았다. 헬기는 그가 오전에 밭을 갈았던 공터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헬기 문이 열리고 그 안에서 최강혁 의장과 한 청년이 내렸다. 청년은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깨에는 계급장이 없었다. 전역을 한 것이 분명했다. 그 청년은 다름 아닌 이준혁이었다. 최강혁은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의 집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위험이 서려 있었지만 그 안에 깊은 안도와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최강혁은 할머니를 발견하자 발걸음을 재촉했다. 어머니. 그는 어머니를 부르며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는 아들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아들. 그들의 재회는 그 어떤 드라마보다 감동적이었다. 이준혁은 그 뒤에 서서 묵묵히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에는 깊은 그리움과 함께 할머니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다. 할머니가 눈물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이준혁을 발견하자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우리 강아지, 우리 준혁이. 할머니는 이준혁에게 달려가 그를 꼭 끌어안았다. 훌쩍 자라.
어엿한 청년이 된 손주를 보며 그녀는 흐느껴 울었다. 이준혁은 할머니의 등을 토닥이며 할머니, 저 왔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나직이 속삭였다. 그들의 행복한 재회를 뒤로하고 박도준은 묵묵히 바치를 계속했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두근거렸다. 이준혁이 분명 자신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이준혁이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들의 시선이 마주쳤다. 이준혁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고 궁금함. 이준혁은 그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박도준 대위님! 이준혁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박도준은 쥐고 있던 물을 땅에 떨어뜨렸다. 그는 천천히 이준혁을 마주 보았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사과를 전했다. 이준혁 이병, 아니, 이준혁 씨, 그날의 일.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이준혁은 그의 말을 잘라냈다. 저는 할머니께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할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주신 것도, 아저씨가 여기 오신 것도, 그리고 며칠 전 바다에서 아이를 구해주신 것도요. 제가 알던 박도준 대위님은 이미 이 세상에 없는 것 같네요. 박도준은 이준혁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이준혁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가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깊은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준혁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저씨도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손 내밀어 주세요. 아저씨. 박도준은 이준혁이 내민 손을 바라보았다.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로서, 그리고 복수자와 대상으로서 마주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정한 화해의 손을 맞잡았다. 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이준혁의 손을 꽉 잡았다. 그들의 악수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약속이었다. 그날 저녁, 김순영 할머니의 작은 기와집 마당에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할머니, 최강혁, 이준혁, 그리고 박도준. 그들은 밥상에 둘러앉아 소박한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밥상 위에는 할머니가 직접 캐온 싱싱한 미역국과 전복장이 놓여 있었다. 박도준은 그날의 멸시가 담긴 썩은 내를 떠올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맛이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달콤하게 느껴졌다. 그날의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 그들의 삶에서 하나의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그것은 모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새로운 길을 열어준 기적 같은 사건이었다. 그들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오만함이 무너진 자리에서 피어난 용서와 사랑의 증표로 영원히 청산도의 파도처럼 잔잔히 이어질 것이다.